네,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대통령 하야부터 탄핵부터 그리고 최순실 씨에 의한 국정농단의 사건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고 연일 그리고 매주 광화문으로 모여드는 100만 명의 촛불 시위가 지금도 끊임없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난국에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끌고 갈 것인가 또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러한 그 주제하에서 오늘은 백심원 박사님을 모시고 이와 관련된 사안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심원 박사님은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셨고 그리고 언론사 주필과 사장을 지내셨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저 백심원 박사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은 대한민국 진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할 정도로 이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백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현 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좀 그 전반적으로 한번 좀 소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결국 천하무도, 천하유도, 천하에 도가 없고 천하에 도가 있다라고 하는 공자의 논어의 천하에 질서가 있으면 백성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지 않는다.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대통령과 숭고한 대통령직이 그 특정 사인에 대해서 농락을 당했고 우롱을 당함으로써 국정이 정상화되지 못한 채 국가가 시스템이 작동이 된 거에 대한 분노, 반발, 책임 추궁 이렇게 연결된 그 맥락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굳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 한국 사태의 이 모든 문제는 잘못된 우리 기존의 정치 문화,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 의식, 거기에 그 책임을 같이 공유를 하고 싶고 같이 자책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아름다운 한강의 기적까지 만들었던 이 자부스러운 대한민국이 자칫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나 한국의 지성인들이 자칫 잘못 판단을 그르치게 하신다면 그동안에 쌓아온 성과와 역사가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이고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하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1999년 7월 1일 날 그 당시에 박태준 자민련 총재께서 그렇죠. 예. 하신 말씀이 어쩜 이렇게 와 닿는지 20년 뒤에 벌어질 이야기를 예측을 하셔서 하신 말씀은 아니겠지만 너무 가슴에 와 닿아서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박태준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만해지면 그 어떤 비난도 비난으로 들리고 독선에 빠지면 그 어떤 잘못도 소신으로 착각하게 된다. 마치 오늘날의 박 대통령과 우리가 당면한 우리 국민 모두가 안고 있는 이 숙제, 과제를 어쩌면 이렇게 명료하게 그 시절에 예측을 했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려를 하셨다고 할까요? 불행하게도 지난 40년 동안 최태민 씨의 일종의 악령이라고 할까요? 그 심성이라고 할까? 신앙적인 그것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영혼을 장악을 했고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영혼을 파괴를 했으며 지난 4년 동안 국정 수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하는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도 아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유경수 여사님 사건 이후에 근혜 씨, 근영 씨, 그다음에 지만 씨 이분들에 대한 가족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좀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예를 들면 심리치료, 정신과의 심리 정서치료 이런 과정이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널리 보편화되지도 않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점이 좀 아쉬웠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그 작년에 미국 대사관이 본국에 타전한 광화문 사태에 대한 그 내용이 대통령의 영혼을 최태민인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되었다라고 미국 대사관이 본국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권력은 무너지면은 다른 세력에 의해서 또는 새로운 지도자에 의해서 권력을 세울 수 있지만 권위는 한번 무너지면 참 복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대내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위, 즉 국가의 권위가 이 지경까지 함몰됐을까 하는 그런 자괴심도 큽니다. 역사는 최소한의 저항의 선을 따라서 진전해 왔다. 말씀 중에 뭐 저항, 그다음에 증오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 글쎄요, 광화문 사태를 저는 증오라기보다도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박 대통령에 대한 분노나 불만의 하나의 그 대폭발로 보고 있고요. 저항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요. 서구의 경우에는 저항의 그 폭발점, 이른바 그 혁명의 경우에 지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도를 점령했을 때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양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수도부터 점령을 해서 또 수도부터 시작해서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광화문 시위 사태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불만이 그 폭발되는 걸 보면은 아, 대한민국은 아직 살아있구나. 저는 이것이 무슨 혁명이다 또는 어떤 그 큰 대폭발로 이어지길 원치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이 이게 나라냐 하지만은 이게 국민이다라고 보여준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례로 오늘은 좀 그 하야 대통령에게 하야 그리고 탄핵 그 뭐 이른바 그 어떤 형태로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뭐 즉각 하야하라 또는 뭐 단계적으로 퇴진해라. 그다음에 이제 탄핵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탄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지금 뉴스에 보니까 오늘 발의해서 9일날 아마 이제 투표 의결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대국민 사과를 했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차후 문제지만 어쨌든 국민들은 지금 달갑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단축을 전제로 국회에다가 그 논의의 공을 던져놓은 상태 아닙니까? 국회에다. 국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자기 임기 포함해서 모든 것을 따르겠다. 그리고 특검, 국정조사 이 모든 것도 수용하겠다 해서 특검에도 본인이 직접 조사에 응하겠다라고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완전히 백기 들고 국민의 뜻에 특히 정치권의 뜻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의 혼란을 좀 더 정리해보거나 또는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느낀 바는 그분들이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정파적으로 어떻게 분리되고 또 이해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참여하셨던 많은 시민들은 일단 지금 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만, 욕구에 대한 요구사항이겠죠. 요구사항의 표출이지 그것이 뭐 혁명적인 사항 그런 것은 까지는 아니라는 의미 부여. 근데 지금 광화문 사태 이후에 우리의 많은 국민들이 머릿속에서 하루 사이에 전근대에서 근대로 하룻밤 만에 뛰어올라왔습니다. 그럼 이것을 혁명적인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급한 마음의 결과이겠지만 아무튼 우리 한국 사회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보수해 줄 것을 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그냥 짚고 넘어갈 수는 없고 그런데 제도권, 여의도 정치, 여야 위에 있는 것이 뭡니까? 헌법 아닙니까? 대한민국적 가치를 수호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명시한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인데 지금 여의도에서 탄핵 절차 문제라든가 또는 하야의 주장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 나오실까요? 왼쪽으로. 그러나 저는 이렇게 남마와 같이 얽힌 사태를 남마와 같은 고등수학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네,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심플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접근하는 것이 사태 해결과 향후 사태의 진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300명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1년 전부터 양어깨에 걸머쥐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1년 경과한 20대 국회에 출범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즉 여의도 제도권에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본인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들 앞에서 호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저는 여의도에 계시는 존경하는 300분의 여야 의원님들한테 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게 비난해놓고 또 존경하는까지 말씀을 하십니까? 1년 전에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유권자들을 향해서 읍소를 하고 하소연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 표를 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셔서 드디어 입성하시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지역에서 올라오신다는 건 어떻게 됐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이제 경과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후과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이 사태도 아니고 그동안에 누적되어 왔던 한국 제도권, 한국 정치 시스템상의, 즉 정치 문화, 정치 정서, 정치 메커니즘, 그런 것들이 어울려져서 잘못된 부분이 누적된 결과가 아닌가. 거기에 여러분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공동의 책임이 여러분들 앞에 오늘 아침에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야기된 대통령 하야 또는 탄핵, 이 현실까지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예. 이 국민이 나라를 위해 걱정해야 되는, 지금 또 제도권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대목은 좀 더 하야 관련해서 저와 같이 좀 논의를 좀 더 해보시고요. 예. 그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야를 보면은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도 서로 협상이 처음에는 야 3당끼리 협상이 잘 돼서 대통령이 공을 던진 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받아쳐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삐걱삐걱 하다가 오늘에서야 이제 비로소 좀 나름대로 좀 틀을 잡아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여당은 여당대로 뭐 친박이다 비박이다 해갖고 조선시대의 파벌 싸움식으로 그분들이 왜 친박이고 비박인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권을 같이 창출했으면은 가치론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서로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이 같을 텐데 아마 방법이 서로 달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 인간적인 대통령과의 인간적인 친소 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건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가소롭습니다. 같은 당에서. 가소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치근한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하야 문제, 그 하야라보다 이제 탄핵 이거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제 야당은 나름대로 전열을 가다듬고 박지원 그 대표께서도 엊그젠가 박근혜 대통령이 함정을 판 것이다. 이거 우리 함정에 빠져들면 안 된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던데 이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치공학적인 아니면 너무 정략적인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게 정치 현실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제도권을 지금 특히 여의도 정치권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에서는 아마 그 내년 4월에 대통령이 퇴진하고 그다음에 6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라고 나름대로 로드맵을 정리를 했고 그리고 또 그것이 당론으로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야당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유력 대선 주자들이 지금 현재 각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대통령 즉각 퇴진을 지금 요청하고 있어.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에게는 참 유세기간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시작된 유세기간이 다름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의 뜻까지도 저는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것은 청와대에서부터 유발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스스로에서도 지금 힘이 빠졌다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나름대로 반격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국회에 공을 던진 걸로 봐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지금 제도권이 상당히 무거움을 그리고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현재까지는 별로 그렇게 타결책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이 제시했듯이 여야 간의 합의를 해준다면 라는 전제 조건이 참 무서운 조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가 그 합의를 어떻게 이뤄낼지
참 난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게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서 박사님 말씀대로 그 정치란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각 정파의 이해관계가 달리지 않습니까? 준엄한 사태는 이미 발생이 됐고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절체절명은 이 국가에 던져졌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직도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야 국회에서 저한테 명령을 주시면 중간에 사심없이 언제든지 내려오겠다라는 그 말씀은 헌법 질서가 엄연히 살아있는 현재에서는 굉장히 큰 결단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평가를 하시는군요. 예, 합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네. 헌법 질서와 헌법 가치 그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주고 명령해서 성안이 된 겁니다. 대통령은 다른 모든 것보다도 헌법을 어떻게 사수하느냐, 헌법을 어떻게 지키고 헌법을 어떻게 잘 보존하느냐에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의도에 계신 제도권에 계신 여야 정치인들께서도 그 부분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제가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보자고 이렇게 주문 말씀드렸던 것은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더민주당의 입장 또 안철수 씨의 입장이라든가 지금 새누리당의 입장 다 이해관계가 있고 계산이 다 다른데 그래도 많이 진전이 됐다고 느껴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시간에 여의도 바람을 쐬면서 들어오니까 제가 예측을 했죠. 다른 분들도 예상을 했겠지만 지금은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공격의 목소리가 크지만 이것이 질서적으로 스텝 바이로 이렇게 진행돼 나갈 때에 그 뒤에 후폭풍은 저는 제도권에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후폭풍이 올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후폭풍이 제도권으로 떨어지는데 제가 예측했던 대로 박 대통령에 대한 1차 공격이 있고 그다음에 진주만 폭격처럼 2차 공습이 제도권에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서글픈 생각이지만은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탄핵이 의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아까 이제 법과 제도 그리고 헌법까지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당연히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그 당위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위론적으로 볼 때.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무시할 수가 없죠. 당연히 국가 원수로서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국민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그 가운데 헌법 질서와 가치도 수호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접근 회피 갈등의 한 복판에 서 있는 것이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 고뇌스러운 하루하루를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 지난 한 일주일 경과하면서 여의도에서 넘어오는 시그널은 그래도 제도권에서 제도적으로 합리적으로 풀어보자고 하는 데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서 다소 안도가 됩니다. 우스갯소리일지 몰라도 청와대는 국민이 집입니다. 그리고 5년 계약의 전셋집 아닙니까? 여의도도 사실 그 4년 계약의 전셋집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들이 전셋집인지 자기 소유인지 지금 구분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저 박근혜 대통령 현재 입장에서는 5년 전세 계약을 제대로 못 채우고 어떤 사태가 다 아직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조기 대선은 지금 전망되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제가 대답을 명쾌하게 아직 못 들은 것 같은데요. 탄핵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판단을 탄핵이 추진이 되어야 되고 또 당연히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견해이신지 아니면 어떤 다른 탄핵 이외에 대통령이 물론 퇴진을 스스로 지금 밝혔지만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이제 국민들 마음도 좀 누그러뜨리고 또 불만 누그럽고 왜냐하면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국격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경제 분야부터 시작해갖고
서민들의 삶 그 자체가 피폐해지거든요. 공감합니다. 이미 이 사태 이후에 뭐 굳이 이 사태 때문에 그랬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겠지만은 예를 들면 중국과 같은 경우에 무역 그 장벽 관세를 지금 담을 높이 쌓고 있는데 그렇죠.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사드 배치 문제하고 한일 그 군사 정보 그 협정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진 측면이 있죠. 그런데 근래 며칠 전에도 한류를 전부 철수시키고 전부 봉쇄했지 않습니까? 한류 문화에 대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무역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것이 지금 현재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상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큰 데미지를 입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 수렁에서 빨리 헤치고 나와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권에서 현실을 인정하고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모습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공학적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치공학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그 책사가 있다면은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분들이 여야의 정파적인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풀려간 모습이 그래도 보여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금은 안도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죠. 다만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헌법이 자기를 보장해주고 있는 임기를 그런 상황에서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야 문제와 탄핵 문제와 그리고 제3의 방법론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제3의 방법론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어진 현실에서 문제를 풀자고 한다면 하야냐, 명예로운 하야냐, 퇴진이냐, 즉 탄핵을 받아들이냐 둘 중에 하나 놓고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라면 하야는 지극히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지극히 불명예스럽고 개인 장본인도 불명예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국가사회도 참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그럴 바야 차라리 헌법이 주어져 있는 로드맵이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 진솔하게 그 양해를 구하고 그 로드맵을 걸어가시는 것도 대단히 훌륭한 방법의 하나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최신실 그 국정농단 사태는 검찰의 지금 지금까지 조사 발표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온 걸 보면은 헌법마저도 유린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대통령이 그런 그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특검이 이제 곧 시작이 되지만 특검에서 또 어떤 새로운 사실이 또 밝혀질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국정조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국정조사. 근데 국정조사도 요 며칠 이렇게 좀 보니까 제대로 증인 채택이나 증인 참석률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참, 국정조사, 탄핵, 검찰 수사, 모든 게 지금 난맥을 풀기 위해서 헝클어져 있는데, 여기에 무슨 책사든 아니면 무슨 묘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 공동체를 위한 진짜 어떤 대통령의 결단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국민들 스스로 그리고 제도권 스스로 해서 먼저 자성하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자성이라는 표현이 참 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표현일지는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최순실 농단이 어쩌면 우리 정치사회 아니면 우리 정치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 정치학자로서 본다면은 상당히 지대하다고 봅니다. 예. 서방사님. 요 말씀하자 좀 더 하고. 예. 그 지대하다는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한 발짝 아니면 한 단계를 뻥좀 뛰어서 더 나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감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도 박정희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이 패러다임은 아마 이제 더 이상 우리 정치사에서는 선보일 기회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건 보수다 진보다 이념적인 정파적인 걸 떠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948년이죠. 재헌국회가. 재헌국회 이래로 지난 70년 동안 이 사태의 원인이 누구나 어느 한 사람 특정인에게 있었다라고 특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다만 70년의 역사를 한국 정치가 걸어오면서 그동안의 한국 정치 문화, 정치 제도에 대한 관행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과 문제점들이 결국 농축이 돼서 폭발한 것이 이것이지 이 사건이지 꼭 최순실 사건이 최순실 씨가 그 사태를 부여했다 동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정치학적으로 보면은. 자, 말씀대로 저는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참 위대한 발걸음을 해왔습니다. 아름다운 성과를 냈는데 그렇다면 역발상으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야 정치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광화문 촛불 사태 이후에 우리가 모든 문제점의 소재를 알았습니다. 문제의 원인과 본질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기다리는 것은 빨리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 정돈을 하고 국가가 정상화가 돼서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감으로 해서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사회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목소리로 그 추운 밤에 애기들을 데리고 광화문으로 나간다. 그분들이 애국자입니다. 그분들이 애국자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차제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70년의 한국 헌정사의 역사상 동맥경화가 걸렸던 부분을 이번에 하수구를 말끔히 청소해내는 계기로 삼으면 대한민국이 전화위복할 수 있겠다. 즉 그거는 제2의 건국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대업을 이 현명하고 슬기로운 우리 국민들이 또 광화문 광장에 모이시는 애국적인 국민 여러분들이 여야 정파를 떠나서 오직 애국이라고 하는 생각만 갖고 한다면 하수구 청소를 이번에 반드시 하고 제2의 건국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도약을 만들 수 있는 블루오션을 만들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인내할 것은 인내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이런 마음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몰고 가면 대한민국은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예. 한국의 지적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다시 우러러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곳곳에 지금 부패해서 지금 악취가 쏟아지고 있는 이른바 그 골물대로 골문 부분을 고름을 짜내야죠 이번 기회에.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 수사 현란한 수사보다도 말보다는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은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좀 제도권에 계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처해 있는 입장, 그 민주화 이후로 30년 만에 또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요. 80년대 이후로 정말 엄중한 시기 그리고 다시 찾아보기 드문 이런 그 좋은 기회로 저는 이런 참 불행 속에서 이 기회가 전 도살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21세기의 새로운 그 파라다임으로 예.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동안의 성과를 네. 높이 평가하면서도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을 갖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한마디로 그동안에 그 국민이 정치를 벌인 것이 아니라 정치가 국민을 버렸고 외면한 결과가 누적된 그 책임의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헌법을 준수해야 할 제도권, 그 다음에 최고 통수권자, 그분들 감시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고, 그걸 그 책임을 추궁을 했어야 되었고, 개선을 요구했어야 되고, 그런 측면도 있어요. 도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이 다 같이 이제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도권은 제도권 정치인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이렇게 해서 새로운 그 파라다임을 열 수 있는 전화위복을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이번 사태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승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영국 학자죠. 애덤 스위프트가 얘기했던 그 정치의 생각이라는 책의 첫 대목이 그렇더라고요. 정치는 혼란스러운 비즈니스다라고 그러는데 이번 최순실 농단에 보면은 이 대목이 최순실이 그냥 단순한 국정농단이 아니라 상당한 정치력을 발휘한 것이 저는 이 표현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혼란스러운 비즈니스다. 결국은 자본과 결부돼서 정치가 움직여지는 거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은 합일된 목적, 이미 유권자를 통해 갖고 자신들이 대표권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합의된 목적을 알면서도 방식이 다른 건지 방법이 다른 건지 아니면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것인지 그 아웃풋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사태가 더 연장되지 않았나 이렇게 되고요. 뭐 아까 지적했지만 뭐 우리 대통령제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노무현, 이명박 이렇게 쭉 오면서 임기 말년에 정말로 다들 불행하지 않습니까? 뭐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이미 예정된 불행이 예정된 그런 그 불씨를 국민들이 사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상태로 어떤 현실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몰라도 왜 5년 단임제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그 불행한 그 정말 그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부끄러운 일들이, 비난과 부끄러운 비판을 일들이. 받아가면서 대통령 본인들은 얼마나 처참하게 또 물러났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뭐 또 자기 목숨까지 내던진 대통령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나라 걱정돼야 되지만 이제 대통령을 걱정해야 될 처지가 됐어요. 그렇다면 박사님, 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사태가 이거 비극적이거나 또는 불행했거나 또는 바람직 않았던 사태들이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 원인을 저는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건국을 했고 건국 시기가 있었고 호국 시절이 있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건국, 호국, 산업화, 민주화를 4단계를 거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코카콜라를 너무 빨리 마신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자, 4단계까지는 건너왔는데 건국, 호국, 아니었어요. 예. 그다음에 산업화 민주화. 산업화 민주화. 이 4단계로 해서 한 국가가 국민 국가가 세워놓는데 역할을 혹시라도 다 했다 소명을 했다라고 하는가 단계별로 단계 발전으로 볼 때 여기서 한 단계가 아쉽게도 생략되고 빠져 있지는 않나 그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거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5단계가 또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규정하고 명명을 하고 싶어요. 그 4단계를 거쳐오면서 우리가 누락됐던 부분, 미처 생각했던 부분이 국민의 정서화, 즉 정서화, 정치 사회화 과정이 없었다.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정치 사회화 과정 없이 지금의 경제적인 부와 행복을 너무 빨리 만끽했고 그걸 즐겼다. 즉 그것을 육화시킬 수 있는 그 4단계까지의 성과물을 육화시켜서 체내화시켜서 그것을 제도와 시스템에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각자 국가 성원의 국민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 사회화 과정이 약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진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치 사회학적으로도 들여다보게 됩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시민 사회 운동, 시민 참여 이런 것도 이전보다는 뭐 많이 나아졌지만 사실은 지금 촛불 시위에 아마 그 주도체는 시민 사회 운동에 깊숙이 개입하신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도권보다도. 제도권이야 와서 얼굴 내밀고 사진 찍고 자기들 할 말만 하고 시위에 참여하는 거지만 자발적 참여 아닙니까? 지금 촛불 시위만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그 지켜보면서요. 더군다나 그 청소년들까지 이렇게 참여하는 걸 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청소년들 경우에는 아마 청소년들도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정유라는 말 타고 따그닥 해갖고 이대를 들어가고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자기들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대학 가기 힘들고 오히려 대학을 다니면서도 소파라 가서 대학 다닐 정도로 정말로 힘들게 다니는데 이러한 그 정서적인 또는 그 반발, 반감 이런 거 그리고 일개 강남 아줌마 뭐 어떻게 국민들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고 제가 볼 때는 뭐 얼굴도 퉁퉁 부었더라고요. 뭐 얼마나 더 이뻐지려고 그러는 것인지 몰라도 최순실 씨 그 하는 행태를 보고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반감이 없겠습니까? 저런 사람이 대통령 옆에서 말이야 국정을 농단했다는 게 더 그것이 오히려 대통령 그 박근혜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더
하는 문제. 그러니까 네. 바로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분노하고 화가 난 이유 중에 결정적인 거는 최순실 씨라고 하는 사인, 특정 개인이 대통령과 대통령직을 농단한 거에 대한 질책이고 책임충이고 분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그리고 이 사태의 원인을 이제 조망을 다들 많이들 하셨고 고민들도 하셨고 나름대로 다 입장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촛불이 어느 날 횃불로 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 우려됩니다. 그걸 우려를 하죠. 네, 자, 우려됩니다. 촛불이 잘못되면 횃불로 가고 횃불이 잘못되면 또 그 다음으로 가면 들불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940년대 중국 들판을 불태웠던 그 시대처럼 하나의 불씨가 초야를 들불로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40년대 중국 대륙은 혁명의 무대를 마련해 놨죠. 우리는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성원들이 국가 성원들이 사회의식 그런 측면에서 문제의식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거리에 나오는 우리 애기들은 그 나름대로의 불만, 아주머니들은 아주머니들의 불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각계각층 그러면요, 노소. 이 불만과 이 부족함에 대한 원망, 원성을 타겟대로 화살을 누구한테 쏠 것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것은 최고 통수권자라 말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제도권일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들일 것이고, 그래서 이런 그 난국에서 뭐 뚜렷한 해법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선한 생각을 가지고 합심을 해서 난국 타개에 대한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지금 여의도 바닥에서 광화문에서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참여하시겠습니까? 어디에? 촛불 시위에. 저는 촛불 시위에 참여한다는 것은 저는 정치 공학적인 입장에서 저분들이 외침의 목소리가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모든 책임이 제도권과 정치권에 있다라고 한다면 나폴레옹이 표현하기를 정치인은 그 희망을 파는 상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거짓말로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나간 그 쭉 여의도 역사를 보면 4년에 한 번씩 부활하는 4년마다 한 번씩 부활하는 귀족들이었어요. 그리고 불행스럽게도 그분들이 위민을 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 국회를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해온 이 과정들이 그 역사가 문제가 있는 거죠. 반성을 해야 되겠죠. 이번 사태는 사실은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컸어요. 오늘 그 주제를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기 방어권, 예? 그러니까 온갖 우협, 카더라 하는 그 카더라 보도, 또 정치권에서는 계속 의혹 제기하고 예? 면책 특권을 앞세워서요. 사실 그 워터게이트도 처음에는 1단 기사로 나갔다가 예. 나중에 이제 그 완전히 제1면 톱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그 각종 언론 보도를 보면은 최순실 그 국정농단 관련해서 보면은 뭐 처음부터 그냥 타이틀로 나가니까요. 일면 톱으로.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서 점점 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미국의 언론 보도 양식, 양태하고 우리하고 뭐 차이점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단독 보도다 아니면 특종 보도다 해서 갖고 언론사 간의 경쟁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조금 우려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뭐 좀, 작년에 그 이완구 전 총리 사건을 봤었을 때에 비타 500을 가지고 돈을 갖다 전달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 경향신문에서 그 얘기를 한 걸로 있고 또 성완종 씨 녹취록까지도 그 공개되고 했을 때 성완종 씨 녹취록마저도 이완구 전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걸 보고 그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까줬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다 한 게 아니라.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JTBC에서 태블릿 PC 확보 이후로 물론 지금 검찰에 넘겼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 파일 속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숨어 있는지는 아직 검찰도 지금 밝히질 않고 있고요. 근데 비타 500은
이완구 전 총리 사건에서 보면 피터어백은 사라졌어요. 국민들은 온통 피터어백이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믿고 있다가 슬그머니 사라져버렸습니다. 검찰에서도. 물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마 2심에서 지금 무죄로 해서 지금 대법 마지막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건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이번에 야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본인이 이른바 그 자기방어권 피의자든 뭐 참고인이든 대통령이기 전에 한 개인으로서 자기도 검찰 앞에 가서 진술할 수 있고 또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있는데 그것은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물론 본인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왜 어차피 검찰 나가니 특검에도 나갈 텐데 나는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 해서 특검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근데 어떤 양태로든 박근혜 대통령의 자기방어권 행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특검을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들떠 있을 대로 들떠 있고 언론은 언론대로 부추길 대로 부추기고 그게 팩트냐 팩트가 아니냐는 차치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감성적 감정적 그리고 오히려 혼란 속에서 오로지 목소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 목소리만 나오거든요. 근데 왜 퇴진해야 되는지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왜 퇴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숙한 논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쏟아져 나온 각종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잘못된 정보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아까 이제 제도권 말씀하시면서도 상당히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의사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의사는 병의 원인을 모른대요. 어떤 때는. 병의 원인을 모르지만 아하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러한 치료법으로 해서 하면은 원인은 모르지만 치료를 시킨답니다. 근데 우리 정치는 사실 이 나라의 이런 불행이 원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행의 원인을 잘 알고 있는데도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 치유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 말씀하시죠. 네, 먼저. 공감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잘하고 못하고 문제를 떠나서 지금 현재 오늘의 시점에서 대통령께서는 한 말씀을 하실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할 자격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부끄럽고 본인이 부끄러운 건요. 개인 인간 박근혜라고 하는 자연인으로서 생을 그렇게 살아오고 또 이런 대목을 맞이한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부끄러운 일이죠. 이것을 박 대통령 혼자만의 실책이라든가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국가사회의 제도, 그 다음에 정치문화, 이런 것들도 큰 목석을 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정화시켜줘야 할 제도권 정치인들이 임무를 반기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구를 이제 좀 공동 책임이 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참으로 다 같이 참담함을 느꼈겠지만 여의도 바닥을 거닐었던 그 추억을 생각해 볼 때 최근에 참 비겁함을 봤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오빠 뭐 언니 하면서 따라다녔던 누나 하면서 그분들이 모습이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그 주군한테 충성을 바쳤더냐, 그걸 위해서 공천권을 따고 싶었더냐, 그래서 뭐를 하고 싶었던가, 정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였냐 묻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이 촉발되자마자 하루 이틀 정도 되면 유 누구누구, 김 누구누구, 또 누구누구 해서 누구누구가 대충 아실 만한 분들이 국회 본청의 그 계단에 그 얼마나 그 바람찬 그 세찬 차가운 바닥입니까? 계단. 그 계단에 딱 올라서서 삭발은 안 할지언정 무릎 꿇고 앉아서 단 1시간 반이라도 하루만이라도 국민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죄인입니다. 다 같은 죄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늘이여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석고대지한 사람이 여야를 막론하고 있었느냐.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고 여당이야 이제 다른 차원이지만 야당이야 다른 차원이지만 여당은 이미 의원들 전부 모여서 그 국회 계단에서 그건 나중에 사태가 물꼬가 꼬이면서 국민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압박을 받으면서 하고 싶었겠습니까? 추운 그 날씨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그것을 이 사태가 터졌을 때 저 같으면
제가 현역 의원이라고 한다면 하루 이틀 사이에 삭발하고 나갔을 거예요. 나가서 무릎 꿇고 1시간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부끄러움을 스스로가 느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는 누구누구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이제는 문제의 소재를 다 알았습니다. 원인도 알았기 때문에 역시 우리 국민들은 슬기로웠고 현명했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난국도 아주 아름답고 훌륭하게 국민들의 그 원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현실적으로 그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시간이 꽤 흘렀네요. 첫 방송 치고는 상당히 긴 시간을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다음 기회에 다시 또 모시고 좀 조목조목 한번 좀 들여다봅시다. 개헌 문제 또는 그 향후 전국 문제 그리고 여야 문제, 제도권 문제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 그 잘 들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그제 보도를 보니까 북한에서는 지금 신이 났습니다. 해서 우리 언론들이 잘하고 있다. 해서 촛불 시위를 아주 격려하고 큰 관심을 갖고 마치 이웃집에 불난집에 아주 부채질하듯이 북한은 지금 신이 나 있던데 우리가 좀 북한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좀 추원을 아니면 조언을 하면은 최고 존엄을 건드린다 하면서 펄펄 뛰던 북한이 우리 촛불 시위의 그 위력을 보고 하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나라가 혼란할수록 안보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물론 경제도 물론이고 북한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촛불 시위는 북한처럼 강제 동원이 아닌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이게 나라냐 이게 국민이다 이게 나라냐 하는 자존감 속에서 이게 국민이다라고 스스로 자발적인 동참회 그리고 자발적인 행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더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 없는 것, 즉 자유입니다. 자유의지로서 촛불 시위에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혹시나 북한이 지금 우리 사태를 보고 좀 불순한 생각을 갖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심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그 백시원 박사님 이런저런 좀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첫 진행이라 그런지 좀 여러 가지로 어색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끄럽게 예, 예.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